네, 강신업 변호사,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공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나가서 대책 마련을 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요? 글쎄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뭐 다른 억측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나갈 것으로 저는 봤는데요. 그 이유는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의 성격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검찰에서는 구속 사유라든지 구속의 필요성을 서류로 만들어서 이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는 사실은 구속할 만한 사유와 필요성이 빼곡히 적혀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피의자 측에서는 피의자나 내지는 변호인이 여기다 의견서를 내는 건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피력하기가 어려워요. 시간도 짧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자신을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피력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은 결국 나가기로 한 것은 절박함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요. 나간다면 그 전략은 결국은 구속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읍소하는 것이 가장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예를 들자면 이제 혐의를 얘기하는데 이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구속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영장 실무 제요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발간한 것이 있거든요. 네. 여기에 봐도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혐의가 소명돼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구속의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 전 대통령 쪽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구속을 하지 않아도 검찰에서 부르면 그때마다 나가서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내가 21일에도 검찰에서 불러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느냐 네. 이런 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도 내가 성실히 임하겠다. 지금 뭐 도주의 우려니 이런 말 하는데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느냐. 그다음에 증거인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증거인멸도 공범도 다 구속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나는 전화 전혀 쓰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전화를 쓴다면 그때 구속해도 좋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지 말아야 한다면 변호인 외에는 네. 누구하고도 접촉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내가 구속을 하지 않아도 수사에 협조할 것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는 구속이 원칙이 아니거든요. 원래는 이제 불구속이 원칙이고 구속은 예외입니다. 네. 구속을 시키는 이유는 재판에 그리고 수사에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즉 도망갈까 봐. 그리고 재판에 안 나올까 봐. 그래서 나중에 유죄가 확정되어도 집행을 못할까 봐 미리 구속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신병 확보를 해두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점, 그러니까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아도 내가 충분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겠다. 이게 네.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부인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인정을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그 혐의를 그냥 만연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차근차근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몰랐다라든지 이것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내 책임이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그 직원들이라든지 또는 지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범행을 했다면 그 전체적인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지만 그 전체적인 것으로 들어가면 내가 법원에 가서 유무죄는 다투어 보겠다. 그렇지만 지금은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네.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법정에 가서 유무죄를 다툴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구속이 되면 아무래도 피의자의 방어권이 상당히 위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내가 변호인단하고 협조를 받으면서 내 유무죄를 다투어 보고 싶다. 네. 그러니 제발 나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이걸 잘 얘기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박재든 전 대통령 얘기만이 아니라 네. 누구라도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고 보고 그런데 그런 그렇게 얘기들을 할 걸로 현장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는 거죠. 변호인들의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예, 거죠. 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의자한테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대면으로 그러니까 판사 앞에 그 증인석에 피의자가 앉고요. 그리고 변호인은 변호인이랑 나란히 앉는 게 아니에요. 네. 변호인은 이쪽에 앉고 또 검찰이 이렇게 앉고 그래서 사실은 직권주의라고 그러는데요. 변호인과 검찰이 있지만 피의자와 재판장이 서로 둘이 이게 더 중요합니다. 네. 직접 묻고 네. 직접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또 이 사람이 만약에 중병이 있어요. 중병이 네. 있어서 구속을 했다가는 뭐 심장마비라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구속을 안 시킵니다. 예를 들죠요. 예. 그 다음에 또 집에 노모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구속을 시키면
보살필 사람이 없어요. 네. 그러면 그 보살필 것을 마련하고 나중에 시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직접 불러서 신문을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잘 설명을 해서 네.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잘 모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변호인단의 역할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그러니까 만연히 억울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거보다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는 인정을 하더라도 네. 내가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나 도망가지 않겠고 나 충분히 재판에 협조하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뭐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소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으려고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이러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자신이 뇌물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혐의도 한 14가지 정도에 대한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뇌물은 한 가지 부분에 불과할 뿐이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의 형평성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그 중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가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가져왔던 인식은 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 주머니로 나의 사익을 취하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뇌물죄로 보는 건 포괄적 범위에서 최순실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사실상 최순실 씨에게 경제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그 대가성으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거는 국가 발전적 차원에서 삼성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외국계 엘리엇이라는 외국계 회사로부터의 경영권 보호 조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고요. 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사인이었을 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법적인 다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억울하다고 판단하는 건 아마 전직 대통령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본인이 포괄적 범위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그렇다라고 해서 사적인 이득을 위해 갖고선 굉장히 부정하고 더러운 돈들을 내 주머니로 착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극히 단순한 논리 구조를 계속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정에서 얼마나 효과성 있게 설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따라서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오히려 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장 본인이 변호해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한 부분들에서 상당히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그렇지 않다. 그리고 구속해서 수사하는 것들에 대한 실익이 없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를 하고 이 전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도 무조건 모른다라고 아니다라고 부인할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에 대한 혐의는 인정을 하더라도 뇌물죄라든지 다퉈볼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수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지금 영장 청구 자체에도 상당히 충격을 받았다라고 박 그런 전 것 대통령이 같아요.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탄핵 때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는 이런 분석을 해드리면서 뭐 양쪽의 가능성을 다 물론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박 전 대통령은 전혀 한쪽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예. 그 원인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보면은 좀 대처를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좋았을 부분들이 네네.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놓쳤고 또 이번도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오히려 많았던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계속해서 뭔가 인식이 대통령이 어떤 인식의 오류죠. 자아의 어떤 자기만의 그 판단 여기에 빠져가지고 전체적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 싶고요. 두 번째 변호인단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호인단이 그 전략이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하다고 그것이 말씀하셨죠.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이 아까 혐의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혐의는 오히려 내가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원에 가서 다투게 해달라. 내가 피의자의 어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러면 오히려 구속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는 구속되면 안 된다. 왜? 죄가 없으니까. 그러면 구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쨌든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도덕적인 것과 법적인 것을 혼동하고 또 정치적인 것을 혼동하고 이 말이 뭐냐면 법의 개념을 좀 잘 인식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정치적인 어떤 다시 말하면 자기들의 지지자들이 있고 해서 거기서 힘을 좀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래서
이 현상을 정확히 못 보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박 전 안타까워요.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건 주변에서 변호인단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얘기를 해도 박 전 대통령이 안 들을 가능성 하나. 예. 네. 두 번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변호인단이 사실대로 얘기하지 직언을 하지 못하는. 직언을 못할 가능성 하나. 네. 어쨌든 어느 경우든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네. 지금 제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자, 이렇게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의 말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파들은 우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통령을 만들어 놔니까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의논하고 단순해요. 춘향인 줄 알고 뽑았더만은 향단이었다. 그래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그래서 탄핵당해도 싸다. 그런데 사법적으로 탄핵하는 것은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네. 춘향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더라.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헌재도 같이 비판을 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홍준표 지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보수가 분열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는 이 분열된 보수를 다시 통합하지 않는 한 보수의 재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단순한 경선의 과정에서도 늘 그래왔는데 친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또 친박을 끌어안는 현상을 보이죠. 예. 네. 근데 그 친박에 대한 이번 경선 과정의 투표를 보면은요, 자유한국당은 50대 50, 그러니까 친박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책임당원이 50% 투표가 진행됐는데 그건 이미 주말에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50%의 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제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돌아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난번 있었던 50%의 투표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과 친박의 표심을 잡기 위한 발언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나머지 50%의 발언을 할 때는 또 보수가 분열되게 만들었던 이 원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여기에 대한 친박에 대한 청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중적 모순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건데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다잡아 갈 수 있는지가 홍준표 지사가 이 무너진 보수를 재건하고 자유한국당을 다시 한번 끌어당길 수 있느냐 마느냐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예. 같습니다. 네. 홍 지사가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초법적인 청산 절차는 혁명일 때만 가능하다. 이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재의 그 판단에 대해서 약간 초법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예. 거죠. 그래서 네. 정치적 책임은 있을지 몰라도 헌법재판소마저 그렇게 어떤 뭐 파면시키고 혁명 사태도 아닌데, 그런 것은 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부분이 네. 또 친박계 청산과도 연관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볼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친박계가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래서 네. 그거는 아마 홍준표 지사가 그 바른정당과의 연합을 지금 연대를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홍준표 지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그래도 상당히 지지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바른정당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지가 좀 더 올라가면 안철수 대표하고 전 대표하고의 어떤 연합을 통해서도 자기가 승산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원래 사실은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강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가장 강한 사람은 이제 옛날에 비하면 전국 시대에 진나라라고 있었어요. 진나라라고 있었고 연재 초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육국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약한 나라 육국이 강한 나라 하나를 이기기 위해서 쓴 정책이 뭐냐면 그것이 소진의 그 합종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합종. 네. 합종이라는 거는 세로로 합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6나라가 합해가지고 진나라를 이기자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반문, 쉽게 말하면 이제 반문 아닙니까? 네. 지금 박지원 책사라고 불려지는 네네. 현대판, 그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합해가지고서 반문 이런 어떤 연대를 만들 때 그때 이제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어떤 좀 세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에게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봐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이 대세가 뭡니까? 새, 작은 새는 소새고 큰 새는 대세입니다. 예. 정치는 새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세를 몰고 가고 있지만 이것이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합종 연행책 이것들이 앞으로 재미있게 전개될 것 같아요. 예. 네. 자, 지금 홍준표 지사 얘기를 들어보면 친박계에 대한 어떤 초법적인 청산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은 좀 다르게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 발언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
당내 경선에서 패배하면 당에서 쫓겨나는 겁니까? 어제 홍준표 후보가 무슨 바른정당 후보와 연대를 얘기하면서 우리 당의 친박의 상징적인 인물 몇 명을 뭐 내보내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중도 결심을 할 수도 있다는 거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새 여자 만나서 살림 차리려고 키우고 있던 애들을 구박해가지고 내쫓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도대체? 네, 홍준표 지사는 아니다. 친박계 청산 아니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진태 의원은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금요일이면 후보가 결정되게 될 건데 홍준표 지사가 당의 후보로 결정되게 되면은 초상집의 상주 역할을 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예. 단순하게 자유한국당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른정당 혹은 국민의당 등으로서의 외연 확장과 연대는 불가피할 건데 네. 명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명분이라는 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일부 청산은 불가피할 건데요. 앞서 초법적인 청산 절차를 하지 않겠다라는 건 그 나름의 여지를 좀 남겨둔 겁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의 중심, 굉장히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다수의 친박계 의원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이러한 의원들을 다 내치면 당이 존립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해서 선거가 내년 정도에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공천권을 통해 갖고서는 공천을 안 주면 되는 건데 이미 임기 3년의 기간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일부에 대해서 정말 핵심적인 의원들에 대한 정리 절차를 진행하고 난 뒤에는 네. 어느 정도의 대통합을 위해서 과거를 좀 어느 정도 묶고 가자라고 하는 홍준표 지사의 절충안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서 강 변호사님께서 이제 뭐 비문연대 합종 연행이 네.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김종인 전 대표가 정운찬 총리 그리고 홍석현 전 회장하고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뭐 통합 공동 정부 구상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논의들이 오간 걸까요, 도대체? 아마 이제 비문연대라는 표현보다는 예. 그 새로운 미래를 그리기 위한 나름대로 연대 구상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네. 공동정부라고 하는 단어의 방점을 좀 찍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결합을 해서 소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대항하는 하나의 그 결사체를 만들지 않고서는 이번 선거는 어려운 건데요. 단순하게 어떤 이념이나 명분이 없이 이렇게 이합 집산을 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연합체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명분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전 대표라고 보는 거고 그건 김종인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홍석현 회장이라든지 정우찬 전 총리라든지 국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왔던 사람들이 뭔가의 명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명분 첫 번째가 공동정부라는 구상인 거고요. 예. 그 다음 두 번째는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한다는 겁니다. 임기를 3년 단축을 약속하면서 과도적인 내각을 꾸리게 되는데 그 과도 내각의 상황에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이 각자의 역할들을 조금씩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군가의 한 사람의 후보로 단일화돼 갖고서 힘을 몰아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을 김종인 전 대표가 도모하고 단순하게 본인이 제안한다 해서 따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네. 본인도 선수로 출마하면서 같이 이러한 논의의 과정들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측, 안철수 전 대표 사이에서는 타이어 논쟁이 벌어졌는데 지금 호남에서 각각 60% 이상의 지지를 받은 걸 두고 해석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예비 타이어냐 폐 타이어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는 건데요. 결국은 호남의 지지를 받아낼 적자가 누구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다투는 거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거는 지난 4.13 총선에서는 호남 시민들의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을 선택했고요. 지금의 여론조사의 상황을 보게 되면 국민의당보다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 더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으로 호남의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 두 정당 간의 치열한 다툼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건 단순하게 이번 대통령 선거만을 놓고 보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에서는 또다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에 호남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툼이 이루어질 거고 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총선 과정에서 똑같은 경쟁들이 재현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두 개 정당이 호남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너무 호남에만 몰입하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지역의 정서에서의 반감을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간에서는 이 호남의 적자 논쟁에서 좀 한 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공교수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